변호사님 진행하시는 사건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우신 사건은 어떤? 모든 사건이 다 어렵죠. 상속재산 분할 사건이 자녀들, 뭐 아들, 딸,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남아서 분쟁이 있는 건데 가족 간의 분쟁이라서 힘들어요. 감정의 골도 깊고 30년, 40년 전까지 다 들춰내서 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뭐 어떤 점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드신지 아니면 그 내용적인 게 좀 어려우신지? 가족이 다 해체가 되거든요. 한 번 하게 되면은 뭐 짧게는 3년, 대법원까지 가면은 뭐 5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중간중간에 누가 증여받고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서 상속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안 낼 것도 또 내게 되고 소송을 해서도 결국 이겨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좀 진행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한테 이제 혼외자가 있었어요. 혼외자가 있는 게 알려지면은 좀 창피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분의 그 혼외자가 있고 그 혼외자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연녀죠. 네네. 외국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계속 돌아가시기 전에 협박해서 혼외자 있는 거 알린다. 당신 명의가 실추돼서 훨씬 손해가 많을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다고 어떻게 보면 좀 갈취당한 거죠. 수십억, 수백억까지 갈취가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재산이 또 수백억이 있었거든요. 그 재산에 대해서는 그분의 부인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거든요. 혼외자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n분의 1 해달라고. 근데 이쪽 원래 망인의 자녀들과 부인, 그러니까 정식 혼인해서 네. 낳은 그분들이 아 너는 많이 받아갔지 않냐, 이 상속 재산만큼 받아갔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아 그 미리 받아가긴 했지만 그 혼외자가 한 20살 정도 됐는데 20살 동안 아빠의 케어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경제적, 교육적 혜택도 많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다 그 망인이 유학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주고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리 받아간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속재산에서 n분의 1 해주자, 그렇게 분쟁이 심화된 경우인데 결국에는 뭐 비슷하게 분배가 된 것 같아요. 그 미리 받아간 것 중에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받았을 양육비 정도, 그 정도는 당연히 그 망인이 줬어야 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 받은 돈은 특별 수익으로 생각해서 이 상속분에 더하고 그 다음에 n분의 1 한 다음에 이걸 뺐죠. 예, 예.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그 손자 손녀들도 권리가 있나요? 그렇죠. 손자 손녀들도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네. 아들이랑 딸한테 증여를 하면은 그게 나중에 특별 수익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100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50억을 주면은 아들과 딸이 있을 때 그 50억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그럼 100억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아들한테 주는 50억은 합쳐져 갖고 150억의 상속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딸 반반씩 원래 법정 상속분대로 하면 70억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딸한테는 준 게 없으니까 70억을 그대로 주고 아들한테는 25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50억을 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편법적으로 아들한테 더 많이 증여하려고 그 아들의 아들 아니면 아들의 부인, 그런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망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자나 며느리한테 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손자랑 며느리한테 50억씩 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 준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들 거에서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원칙적으로 만약에 그 손자랑 며느리한테 뭐 손자의 유학 자금으로 줬다든지 며느리의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그 며느리한테 직접 준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원래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들한테 주는 건데 정확히 아들한테 줄 걸로 볼 수 있는데 편법적으로 손자나 며느리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아들한테 준 걸로 의제가 되거든요. 그게 되게 복잡해요. 미리 아들 쪽 가족에 더 많이 주려고 손자나 며느리한테 용도를 특정해서 만들어 갖고 그렇게 주면은 그건 특별 수익이 안 돼서 상속재산에 합쳐지지가 않아요. 엄청 많은 재산을 줘도 이 사람들은 1순위 상속권이 아니거든요. 제3자에 준 증여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준 증여에도 포함이 안 되고 특별 수익에도 포함이 안 되고 좀 어렵죠. 네. 그게 어떻게까지가 아들한테 준 거가 되고? 그게 다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손자가 되게 어려요. 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땅 뭐 100억짜리를 주고 그래요. 그럼 그 애한테 줄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사실 아들한테 주는 걸 편법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아들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줬을 때 그 손자한테 개별적인 그 돈을 쓸만한 그런 상황이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손자가 뭐 미국에 대학을 갔어요. 거기 유학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해서 손자한테 직접 줬어요. 아들한테 준 게 아니죠. 손자가 다 쓰는 거고 손자의 이익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증여하면서 증여 의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다른 사람한테 준 거를 밝혀낸다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방어하는 방법, 공격하는 방법을 다 변호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특별 수익으로 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뭐 이슈가 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항상 등장하는 문제고. 근데 어쨌든 유산을 가지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누가한테 더 주고 싶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방법이 있나요? 편법? 유리분을 침해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더 주고 싶어도 아들, 딸 있어요.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원래는 2분의 1이고 유리분은 4분의 1이거든요. 자기한테 100억 있으면은 별로 안 주고 싶은 애한테도 4분의 1, 25억 정도는 주고 나머지 75억을 뭐 주고 싶은 애한테 주고 그렇게 하고 유언장 쓰고 하면은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도 없고 유리분 청구도 없어요. 깔끔하게 끝내줘요. 그렇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해주고 가야지 나중에 이 남은 형제 자매가 싸우지 않지 한쪽으로 몰아준다거나 아무 유언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면은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되게 커요. 되게 특이한 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유류분 정도 아들, 딸한테 4분의 1 정도만 딱 주고 나머지는 아예 기부를 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안 싸우거든요. 근데 현명하게 그렇게 유언을 잘 해놓고 가면 좋은데 제가 많은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언을 좀 미리 젊었을 때부터 해놓으면 좋아요. 유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한번 써봤는데 써보면 이제 자기 재산 정리하게 되거든요. 내가 무슨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재산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남겨줄 것도 없고 한번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니까 유언장도 한번 써보고 그거는 또 남은 상속인들을 위해서도 좋다. 그 사람들이 또 좀 긴장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니까. 어떤 방식으로 쓰셨어요? 인터넷 뭐 컴퓨터 문서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자필로 그냥 썼죠. 그럼 보관은 어디다가? 금고에다 보관하죠. 그냥 혼자 그렇게 써도 법적으로. 네, 그 요건이 있어요. 거기에 뭐뭐 써야 되는지 자필로 썼을 때 주소랑 뭐 날짜랑 뭐 이름이랑 몇 가지 자필 유언 증서에 요건이 있거든요. 유언장은 굉장히 엄격해요, 요건이. 근데 그 요건만 뭐뭐 쓰라는 거가 다 들어가면은 그건 유효해요. 그거는 제일 좋은 건 뭐 공정증서로 받으면 좋은데 귀찮잖아요. 자필로 해서 딱 요건 맞춰서 딱 써놓으면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고 자녀들이 이제 돈 때문에 서로 분쟁이 안 생기죠. 근데 돈이 별로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사실 가족들 간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화목해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 약간 많다는 기준이 대충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도 한 10억 넘으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상속 재산이 10억 정도 넘으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10억 이하면은 상속인들도 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분쟁해봤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드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협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시지만 추후에 약간 형제들을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왠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럴 경우 미리 뭐 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어떤 조언을 받는 게 이제 나중에 됐을 때 도움이 될지.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미리 그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호사 상담받고 거기에 따른 플랜을 설계하는 거를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소송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상속재산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분쟁이 예상되고 또 형제들 간에 좀 이견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망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미리 잘 분배를 해주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든지 여러 가지. 외국에서는 그렇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변호사한테 자주 자문 받고 병 있을 때 주치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의뢰하는 거를 좀 어색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혼 소송이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든 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게 비용을 훨씬 아끼는 길입니다. 모든 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시간을 끌수록 그 분쟁이 심화될수록 남는 게 없어지거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너는 4고 동생이 6이다. 그 이유는 너는 4년제를 낳았고 동생은 2년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혹시 네. 유언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유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5가지 유언 방식이 있고 거기에 딱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유지일 뿐이죠. 실제 그 유언장으로서는 효과를 보시려면 그냥 자필로 쓰시라 돼요. 그걸 인터넷 찾아보면은 네. 형식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써놓으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좀 그러네요. 그죠? 4년제 나오면은 4고 2년제 나오면 2 이렇게가 아니고 오히려 6. 너가 돈을 더 썼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썼어요? 뭐 그렇진 않은데 그냥 저는 기본상. 따르기로 했습니다. 되게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런 거를 정리를 딱 해주시면 나중에 동생한테 너는 왜 욕받아 항의하거나 분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네네. 교통정리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좋아요. 제일 부모님들이 좀 안 좋으신 게 앞에서는 막 딸들한테 네가 가까이 있어 좋다 이랬는데 뒤로 자꾸 막 이렇게 아들들한테 뭐 해주고 이건 비밀로 해. 그런데 나중에 상속재산 분쟁 하다 보면은 다 증거 신청해서 보면은 옛날에 되게 많이 준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딸들이 나중에 사후에 자기 부모님한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얼마나 그 고인에 대한 마음이 좀 섭섭하겠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뒤에서 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 깔끔하게 앉혀놓고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 받아야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작가님 부모님처럼 되게 현명하신 거예요. 납득이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불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항의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간이 생겨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음흉하게 그냥 뭐 앞에서는 뭐 이러다가 뒤에 나중에 유언장 보니까 막 엉뚱하게 들어있고 그러면은 사실 뭐 인간의 삶이 뭐 결국은 이제 후세를 보고 또 살잖아요. 후세한테 존경도 받고 또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는데 그런 소리 나중에 듣고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 그냥 원수가 됩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계실 때 돈도 있고 그러니까 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건 돈밖에 없거든요.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비난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냥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고 추억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그런데 제가 뭐 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할 사건 수임해서 뭐 가능하면 협의를 하는 게 좋다.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분쟁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뭐 내가 못 받아도 좋으니까 이 돈은 변호사님이 저쪽에 못 가게 해주세요. 어머어머가 아니라 진짜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되면은 다 같이 죽자 이게 목적이지 내가 죽는 거 나만 죽는 거는 절대 안 되고 내가 죽어도 이놈도 같이 죽어서 그냥 다 끝장내자 이게 제 1순위의 목표가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그 정도 사이가 아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서 그게 점점 격화되면서 사이가 좋았다가 재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래 안 좋았던 경우는 뭐 당연히 안 좋고요. 원래 좋았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남겨지면은 협의가 잘 되는 상속인들 사이 외에는 분쟁을 겪게 되면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원수가 돼요. 처음에는 뭐 협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이 이제 돈 앞에서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인간의 어떤 추한 모습을 보이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법원에서는 다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호인이거든요. 다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겹칠 일이 없으니까 항상 예의 바르고 그래서 배려하고 막 이러는데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그 법원 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가 2월 달에 이제 전보 인사가 끝나고 사무분담을 해요. 누가 어느 부서로 가서 누가 형사부 가고 민사부 가고 어디 소속이 될고 막 그런 걸 사무분담할 때 그때 막 판사님들도 자기 뭐가 걸려갖고 자기가 이제 이쪽에 안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 주장을 높이고 그럴 때는 이분들이 그분들이 맞나 그렇게 놀랄 정도로 이게 확 드러나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돈이든 직위든 생사 문제면 더 그렇고 그럼 완전히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해관계가 겹쳤을 때 그게 확 나오거든요. 근데 법원 판사도 그런 사무분담에서 그렇게 그 인품이나 그 본성이 드러날 때가 많은데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옛날에 형제들끼리 같이 지내면서 막 서로 뭐 챙겨주고 배려하고 이런 게 그 수십 년 동안 게 다 날아가면서 엄청 안 좋아지고 심지어 상대방이 망하면은 내 돈을 다 날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사실 그래서 사건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보람이 없을 때가 좀 있죠. 보면 제 친구들도 뭐 언니 있고 본인 여자 있고 남동생 있으면은 본인들 결혼할 때는 2천 해주는데 뭐 남동생 때 1억. 근데 남동생한테는 아파트까지 증여해주고 그 불만을 많이 가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있구나 이런 게. 작가님 세대에서 그 정도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더 했겠죠. 근데 그거 뭐 친구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거 다 기록해 놓으면은 나중에 상속재산 혹시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아들한테 1억, 뭐 아들한테 들어간 뭐 학자금 그런 거 다 간주 상속재산이 되는 거예요. 미리 증여받은 거. 이해되시죠? 네. 미리 증여한 게 현실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이 100억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미리 그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것들을 다 합쳐갖고 상속재산으로 만들어서 그걸 n분의 1 한 다음에 그 금액에서 미리 받은 것만큼은 공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드님은 똑같이 그쪽에 딸이 있으면 딸이 받을 것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미리 많이 받으니까. 네. 상속분의 성급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미리 뭐 많이 증여해도 들통나는 한 다 똑같아지고 그 과정을 되게 철저하게 조사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사망한 사람의 모든 증여를 다 조사해요. 30년 전, 40년 전까지. 원칙적으로는 뭐 100만 원 보낸 것도 사실 증여잖아요. 그거 다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너무 힘드니까 양쪽 당사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100만 원 이하는 그냥 빼자. 그냥 그거는 넘어간 걸로 하자. 근데 그런 또 현실을 알고서 99만 원으로 막 수십 번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99만 원도 100번을 보내면 그게 얼마예요? 1억 가까이 되잖아요. 물론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이 우선하긴 하지만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는 n분의 1이에요. 그 n분의 1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상속분의 성급, 그건 증여를 말하거든요. 다 조사해서 다 합쳐요. 그걸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분쟁화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받았어? 깜짝깜짝 놀란 딸들 많죠. 어느 정도일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증여를 했네.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현찰로 이렇게 조금씩 빼서 조금씩 돌리면 그런 거는 잡을 수 있나요? 그건 이제 망인의 계좌에서 뭐 예를 들면 소액으로 이렇게 빠진 거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그게 어디다 썼는지 생활비를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액으로 빼고 예를 들면 거의 뭐 1억 정도가 아버님 계좌에서 빠졌어요. 현찰로. 1년 정도 후에 그 아들 명의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1억이나 5천만 원이 두 번 들어오거나 이러면 의심할 수 있죠. 근데 뭐 100만 원씩 빼서 뭐 그걸 미리미리 조금씩 줬다 이런 거? 그거는 뭐 좀 입증은 힘들 것 같아요. 그쪽에서 아예 아버님이 100만 원씩 빼서 그냥 자기 뭐 골프 친 데 쓰고 뭐 했었다고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받은 것도 없잖아요. 이거 보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겠네. 그런 식으로 현찰로 돌리면은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좌에서 다액 뽑아졌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봤자 뭐 어쨌든 아주 큰 재산은 못 넘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찰 쓰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한참 현찰만 쓰더라고요. 생활비를 그냥 이걸로 써라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득은 계속 정당한 소득이 되고 네. 소비는 별로 없는 사람이 되니까. 네. 근데 그거 뭐 인사청문회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수입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지출이 없냐. 네. 어떻게 이렇게 생활했냐. 근데 그런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든 조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요.